왜 이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정책을 지키고 후세대까지 물려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이들은 정책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은 우리 삶에 좋은 방향으로든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든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은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그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해온 것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들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켜온 정책이 이제는 소중한 아이들의 삶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 곳 스웨덴. 이제부터 나는 정책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스웨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스웨덴의 역사는 스웨덴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정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의로운 가치를 실현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스웨덴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저는 박솔입니다. 잘 있었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급변했죠. 네, 여름에서 갑자기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초겨울이 된 것 같아요.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쉽고 체력이 뚝 떨어지기 쉽잖아요. 모두 물 많이 마시고 건강관리 신경 써야겠습니다. 저도 목이 좀 간질간질하면서 좀 이상한데 그랬어요. 건강은 늘 잘 챙겨야죠. 몸이든 마음이든. 오늘은 복지국가 하면 그 스웨덴을 떠올리잖아요. 복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해서 스웨덴 복지에 관한 얘기가 잠깐 언급됐었죠. 스웨덴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노인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점점 더 늘고 있다는데 노인들의 삶의 질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좀 읽어봐야겠네요. 작가 윤승희 씨는요, 2016년에 스웨덴으로 건너가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연구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평범한 이웃들과 함께 보고, 듣고, 체험할 수가 있었다네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고 취직이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해도 각자가 아닌 모두의 삶을 지켜낸 스웨덴 복지 정책의 힘. 어떤 것인지 일부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치매 환자를 대하는 가족의 얼굴. 할머니, 이 신발 신고 어디 가실 건데요? 우리 할머니는 신발을 품에 꼭 껴안고 계셨다. 어디를 가든 신발을 꼭 챙겨야 안심을 하시고 심지어 가족과 함께 있어도 자신의 신발을 꼭 챙기셨다. 누가 가져가지도 않는 신발인데 왜 할머니는 그토록 신발에 집착을 하시는지 궁금했다. 할머니, 이 신발 신고 어디 가시려고요? 나는 재차 물어봤다. 불안한 시선의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나지막히 말씀하셨다.
우리 엄마한테 가야 해요. 우리 엄마가 나 찾을 거예요. 엄마가 나 찾기 전에 집에 가야 하는데. 여든을 훌쩍 넘긴 할머니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오래다. 할머니는 그 긴 삶 중에 어디에 머물고 계신 것일까?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셨다. 치매는 가족에게도 그리고 당사자에게도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병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현재의 나조차 잊어버리게 만드는 망각의 병, 치매. 가족과 같이 있지만 현재 가족을 기억할 수 없는 할머니는 어떤 기분이셨을까? 아마도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지는 않으셨을까? 할머니를 생각하면 저절로 생기는 묵직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한 신문에서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치매라는 기사를 봤다. 암보다 치매를 더 무서워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스웨덴의 치매 요양원 방문을 계획하는 그 시점부터 나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다. 치매라는 그 질병의 무게가 나에게 너무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요양원을 방문하는 그날은 눈이 소복하게 내린 날이었다. 건물 앞에 조그맣게 달린 간판이 없었다면 나는 이 노인시설과 주변의 다른 주택 건물들을 구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시설뿐 아니라 다음에 방문한 시설들도 그랬지만 노인시설이라고 특별하게 부각되는 외형이 아니라 일반 주택과 같이 지어졌다는 것이 특이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들과 특별한 차이점이 없었다. 노인 치매 요양시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참 아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내가 방문한 시간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른하게 휴식을 취하고 계실 때였다. 흘러간 스웨덴 가요가 어르신들이 쉬고 계시는 로비에 흐르고 있었다. 다들 아시는 노래인지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시는 분도 있고 음악에 취해 손으로 리듬을 타는 분도 계셨다. 이 기관은 총 4개의 유닛으로 구분이 되는데 한 유닛당 8명이 함께 생활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 기관에 계시는 치매 노인들은 총 32명이 된다. 물론 어르신들은 각자 자기만의 방을 갖고 있었다. 공동 생활 공간인 식당과 로비에 앉아 노인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문득 정말 이분들이 치매 노인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안내를 해주시는 분께 이분들이 정말 치매 노인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했다. 기관 담당자인 애니는 이곳은 치매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 설명해줬다. 물론 아주 활동적이지는 않지만 이곳에 있는 어르신들은 음악에 따라 노래를 부르고 레크레이션 시간에 박수를 치며 웃고 서로 만나면 인사를 하고 본인 담당 간병인에게 손을 흔들고 웃고 대화하며 평화롭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요양원 원장인 애니의 말에 따르면 여기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중증 치매 환자들이고 여기서 여생을 보내신다고 했다. 잔잔한 옛 노래와 겨울 햇살이지만 로비 구석구석 비추는 햇살 덕분에 나조차 나른해지고 있었다. 간간히 나지막한 이야기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이곳은 편안함과 느긋함 그 자체였다.
시간조차 조용하게 흐르는 듯 했다. 여유롭고 한적한 이 느낌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살펴봤다. 나는 노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면적이 상당히 넓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니, 여기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수가 적다고 해야 맞는 표현일 것이다. 이 기관의 전체 사용자 수는 30명 남짓이지만 한 유닛에서 생활하는 노인 수는 총 8명이다. 이 기관이 유난히 특별해서 사용자 수가 적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기관들 역시 소규모로 운영된다. 내가 말하는 소규모란 기관의 시설이 작다는 뜻이 아니라 기관에서 돌보는 노인들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되는 이유는 스웨덴의 모든 노인시설이 지자체의 책임하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스웨덴 노인시설의 운영과 관리 책임은 모두 지방정부, 코민에게 있다. 하지만 내가 가장 놀란 부분은 바로 어르신들이 지내는 각각의 방이었다. 모든 방의 구조가 동일하지만 그 모습은 제각각이었다. 가구는 물론 전등까지 어르신들의 방은 각자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다. 말 그대로 본인의 방이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의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이분들의 삶과 가족들이 간직된 사진이었다. 비록 지금은 그 시절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방 주인인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치매를 앓기 전 어떠한 분이셨는지 사진을 보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한 할아버지 방에는 매년 본인의 빨간 집 앞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하나씩 늘어가는 장면들, 그리고 다시 부부만 남아있는 장면까지 흑백 사진에서 컬러 사진으로 쭉 걸려 있었다. 아마 이 할아버지에게 그 집은 평생을 같이 한 공간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 듯 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 이곳으로 오시게 되다니 마음이 먹먹했다. 다른 방 역시 방 주인의 추억으로 가득 찬 물건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방 벽면에는 가족들이 보낸 그림과 엽서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다. 그랬다. 여기는 가족들의 공간이기도 했다. 비록 치매에 걸렸지만 이들은 가족과의 추억과 사랑을 간직한 채 여기 요양원에 온 것이다. 나는 치매 요양원을 방문할 때마다 기관 담당자에게 노인분들의 가족이 자주 방문하는지 물어본다. 물론 저마다 차이는 있지만 많은 어르신들의 가족들이 자주 들른다고 한다. 언제 주로 방문하는지 물었더니 자녀들이 출퇴근할 때 들르기도 하고 손주들이 학교 끝나고 들르기도 한단다. 그저 일상으로 찾아오는 것이 대부분이라 했다. 일상으로 부모님을 뵈러 온다고? 내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전부 그 동네 중심가에 있었다. 지하철역 근처 혹은 버스역 근처로 교통도 편리한 곳에 위치했다. 대부분의 스웨덴 노인시설은 코민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혹은 위탁 경영하기 때문에 시내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내가 사는 곳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 보니 주말에 시간을 내서 혹은 휴가를 내고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자녀들은 출근하면서 혹은 퇴근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러 갈 수 있다. 손주들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뵈러 갈 수 있다. 치매는 본인에게도 잔인하지만 가족들에게도 잔인한 질병이다. 치매가 더 가슴 아프고 잔인하다고 느꼈던 때는 할머니가 어머니와 외삼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었다. 가족을 잊어버리는 병, 치매. 하지만 치매의 비극은 비단 가족을 잊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치매에 걸린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슬픈 이야기를 듣곤 한다. 치매에 걸린 남편을 죽인 부인,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자살을 한 아들 이야기. 치매는 한 가족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가혹하고 버거운 병이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다. 병을 앓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과연 누가 돌봐야 할까? 부모가 편찮으실 때나 아이가 아플 때 과연 누가 돌봐야 할까? 치매에 걸린 노인들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나의 대답은 가족이다. 나의 대답이 정부 정책이 아니라서 당황했는가? 좀 전까지 치매 노인을 돌보는 부담 때문에 빚어진 가족의 비극을 이야기해놓고는 다시 가족이 치매 노인을 돌봐야 한다고 말해서 의아한가? 그러나 아무리 국가 혹은 정책이 돌봄 서비스를 잘 만들어 시행한다고 해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의 책임에서 가족의 역할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족의 돌봄을 대체할 정도로 좋은 정책은 이 세상에 없다. 가족의 돌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하는 이유는 단순하지만 강하다. 바로 돌봄이라는 행위 자체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기반으로 하는 감정의 언어이자 행위이기 때문이다. 남들에게는 그냥 우는 소리로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부모는 아이가 배가 고픈지 잠이 부족한지 몸이 아픈지를 알아챈다. 치매에 걸려 설령 자식을 못 알아보는 어머니라 해도 자식들은 우리 엄마가 혹은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생활 습관을 안다. 그래서 요양원에 뵈러 갈 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챙겨가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사들고 간다. 가족의 돌봄은 절대 정책으로 대체할 수 없고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가족의 돌봄 기능에는 하나의 역설이 숨어 있다. 유럽의 연구 결과들이기는 하지만 가족 돌봄에 대해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다. 바로 가족이 만나는 횟수와 돌봄 시간에 대한 데이터이다. 우선 노부모를 돌보는 자녀의 비율을 보면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20%에 가까운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12%에 그친다. 또 다른 데이터는 바로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는 비율이다. 유럽 역시 조부모는 아동 돌봄의 중요한 역할자이기도 하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비율은 50%에서 60%에 육박한다. 북유럽에서 말이다.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40%에 그친다. 남유럽,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가족주의가 강한 국가들이다. 가족의 가치와 가족 간의 연대가 유럽 안에서 상당히 강한 국가들로 분류된다. 반면
북유럽은 개인주의가 강한 국가로 여겨진다.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의 비율이 낮고 노부모 역시 단독으로 사는 세대가 많다. 그런데 자녀가 노부모를 돌보는 비율과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는 비율을 보면 가족주의가 강한 남유럽보다 개인주의가 강한 북유럽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결과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어떻게 가족주의가 강한 남유럽보다 개인주의가 강한 북유럽에서 가족 간 돌봄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돌봄에 대한 가족의 역설을 볼 수 있다. 역설이 강한 이유는 바로 돌봄 시간과 강도 때문이다.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노부모를 돌보는 자녀의 주당 시간은 평균 2.6시간이다. 앞에서 출퇴근 시간 등을 이용해 노인시설에 일상적으로 들른다는 이야기를 상기하기 바란다. 반면 남유럽인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28.8시간, 스페인의 경우 16시간이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 역시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주당 7시간 내외인 것에 반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주당 27시간이었다. 즉,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돌봄 횟수는 많지만 돌봄의 시간은 적고, 남유럽의 경우 돌봄의 횟수는 적지만 한 번 돌봄을 하는 경우 오랫동안 아주 힘들게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남유럽에서 돌봄은 개인이 감당하기 버거운 것이기에 되도록이면 노부모를 돌보는 것이든 손자녀를 돌보는 것이든 아예 안 하려고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흔한 말로 한 번 손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돌봄의 부담이 높을수록 가족 구성 간 만남의 횟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즉, 만남의 비율과 돌봄 시간이 역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돌봄에 대한 가족 구성 간의 책임이 적을수록 가족들끼리 서로 더 돌본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바로 정책이 해야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짚어주기 때문이다. 정책은 가족들이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데 있어 힘들지 않도록 거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가족들이 돌봄에 대한 버거움으로 인해 서로를 멀리하지 않도록 구성원들끼리 자주 만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좋은 정책이다. 치매 요양원을 다니면서 나는 여기 계신 노인분들은 여전히 가족과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자녀와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반평생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를 알아보지 못해도 치매 환자들이 가족을 잊은 것은 아니다. 현재 자신 모습은 몰라보지만 젊었을 적 사진을 보며 자신을 알아보는 스웨덴 할머니처럼, 신발을 가슴에 품고 어머니한테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나의 할머니처럼, 평생 지내온 집을 떠나 지금은 요양원에 있지만 가족 사진이 빼곡하게 걸려있는 방에서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시는 스웨덴 할아버지처럼, 이들은 절대 가족을 잊지 않았다. 이들이 우리를 잊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만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 돌봄의 영역에서 가족의 역할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정책적 뒷받침이 없고 돌봄의 책임과 부담감이 오롯이 가족 구성원이나 개인에게 전가되는 경우, 돌봄을 대하는 가족은 사랑의 얼굴이 아니라 방광과 외면 혹은 원망이 담긴 비극의 얼굴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가족은 어떠한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 수는 72만 5천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노인 10명 중 1명꼴인 비율이다.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증가는 상당히 빨라서 2024년 100만 명, 2041년 200만 명, 그리고 2050년에는 2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측하고 있다. 유례없이 빨리 진행되는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 노인의 수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적 사실과 반대로 현재의 치매 노인에 대한 돌봄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가족에게 치매 노인은 부담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노인들은 항상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 가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가족을 잊어버렸다고 생각되는 치매 환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가족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가?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은 나의 가족을 어떻게 지켜주고 있는가? 피터는 왜 미트볼을 싫어할까? 긴 노동 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이유. 음식 이야기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 이탈리아 출신 카놀리나와 일명 KFC,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을 비롯해 나날이 높아지는 한국 음식의 위용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내가 만났다. 그날도 우리는 자국의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마치 우리 집에 뭐 있다고 자랑하는 아이들 마냥 음식 자랑이 연거푸 이어졌다. 심지어 각자 휴대폰을 꺼내 음식 사진까지 들이밀며 자존심 대결을 벌였다. 우리의 불꽃 튀는 음식 자랑 대회 속에서도 묵묵히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피터였다. 피터는 현재 구직 중이다. 오래 다녔던 회사 에릭슨의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가 되고 실업수당을 받으며 현재 교육을 받고 있다. 실직 중이긴 하지만 실업수당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피터는 이 시간을 상당히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다. 타고난 성품이 여유로운 사람 같기도 했다. 스웨덴 나무처럼 키가 큰 피터 아저씨는 상당히 수줍음이 많다. 웃을 때도 큰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곤 한다. 피터 아저씨는 현재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다. 슬하에 있는 3명의 자녀들이 다 독립을 했고 그나마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생 막내딸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스웨덴 아저씨다. 3년을 묵히고 나서 먹는다는 묵은 김치 이야기를 하자 카놀리나는 은근히 당황하고 있었다. 음식을 땅에 3년이나 보관하다가 먹는다고? 더군다나 김치는 배추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야채가 상하지도 않는다고? 휴대폰으로 열심히 인터넷 검색 중인 카놀리나를 보고 있으니 좀 시간이 걸릴 모양이다. 나는 문득 피터 아저씨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우리만 떠든 것 같아서 말이다. 미안한 마음에 나는 피터에게 스웨덴 전통 음식은 뭐가 있는지 물어봤다. 글쎄, 뭐가 있지? 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피터 아저씨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사실 스웨덴은 음식이 다양한 나라가 아니다. 피터의 대답을 못 기다리고 카놀리나가 끼어들었다. 눈은 휴대폰에 고정한 채로 말만 거들었다. 글쎄, 뭐가 있지? 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피터 아저씨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사실 스웨덴은 음식이 다양한 나라가 아니다. 미트볼이 있잖아. 나는 속으로 미트볼이 어떻게 전통 음식이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터는 그래, 미트볼이 있네 하고 웃으며 말했다. 아, 미트볼. 우리 딸아이도 미트볼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미트볼 좋아하잖아. 전통 음식으로 내세울 것이 고작 미트볼이라니. 나는 피터가 안쓰러워 미트볼은 우리 딸아이도 좋아한다고 맞장구를 쳐줬다. 그리고 물었다. 너도 어렸을 때 미트볼 좋아했지? 나의 질문에 피터는 예상 외의 대답을 했다. 아니, 나는 미트볼 싫어해. 나뿐 아니라 우리 형도 미트볼 정말 싫어해. 스웨덴 전통 음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중 음식이고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인 미트볼을 피터는 정색까지 하며 싫다고 나섰다. 왜 피터는 미트볼을 저렇게 싫다고 하는 것일까? 피터의 부모는 맞벌이셨다. 항상 회사에서 늦게 오는 부모님을 기다리며 피터 형제는 어머니가 냉동실에 만들어 놓은 미트볼을 꺼내 데워 먹었다고 한다. 어렸을 때 지긋지긋하게 미트볼을 먹어서 피터와 그의 형은 다 커서는 절대 미트볼을 먹지 않는다고 했다. 미트볼을 싫어하는 피터 아저씨의 사연을 들으니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두 형제가 냉동실에서 미트볼을 꺼내 먹으며 부모를 기다리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듯 했다. 저렇게 큰 키를 가진 피터 아저씨가 왠지 안쓰럽게 느껴졌다. 1960년대 이후 스웨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1970년대 이후에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70%에 육박하게 된다. 하지만 1960년대 스웨덴에서 공공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비율은 전체 아동의 5%에서 7%에 불과할 정도로 낮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67.8%에 이르는데 1975년 당시 0세에서 2세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 비율은 13%, 3세에서 6세 아동의 등록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1970년대 이후 맞벌이 부부는 스웨덴 사회에서 일상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와 가족의 변화 속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아이를 돌봐줄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스웨덴은 공공보육시설을 급속히 확장시킨다. 1975년 스웨덴 정부는 공적 아동 보육시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 보육시설 등록률이 전체 아동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보육시설은 급속히 확충된다. 하지만 보육시설의 확충만으로 모든 돌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요새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보육기관을 방문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 주로 보육 서비스 관계자들이 오셔서 기관 탐방을 하고 가신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시면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들이 있다. 스웨덴은 야간 보육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안에서도 단연코 근무 시간이 긴 국가이다. 당연히 부모들의 노동 시간 역시 길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 보육시설 중 종일제 반은 아침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하지만 부모들의 장시간 노동시간과 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보육 시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종일제반에서 시간 연장 보육이 일어나는 경우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야간 보육의 경우 19시 30분부터 이길 아침 7시 30분까지 운영된다. 그리고 24시간 보육시설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스웨덴 보육시설 중에도 한국처럼 시간 연장 보육이나 야간 보육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스웨덴에는 이런 보육시설이 없다. 현재 스웨덴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아침 6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다. 물론 이곳 스웨덴에도 야간 근무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 그리고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부모들의 요청이 있다면 시간 연장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야간 보육을 하는 시설은 스톡홀름을 기준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2곳 정도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없어졌다. 이용률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부모들의 경우 어떻게 아이들을 돌볼까? 우선 부모가 모두 동시에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그렇다고 이 경우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야간 근무를 하는 부모들이 야간 보육을 원하는 경우 그들에게는 보육 도우미를 해당 가정에 파견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육 도우미는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통 조부모나 친인척을 아동 돌보미로 지정해 코민에 신청한다. 그러면 코민에서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역시 수요가 거의 없다. 스웨덴, 특히 스톡홀름에는 야간 보육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 역시 스웨덴이구나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보육 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급속히 증가하던 1970년, 스웨덴에서도 보육시설의 시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스웨덴 사회에서는 과연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늘리는 것만이 근본적인 대안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는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과연 이것만이 해결책인가? 보육시설 운영시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일으키게 된다. 부모의 노동시간과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의 보육시간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부모의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보육시설에 아이들이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필연적으로 길어지기 때문이다. 장시간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이 아이의 발달과 복지에 좋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 삶에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됐다. 그리고 1975년 스웨덴 정부는 부모의 노동시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당시 부모들이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시간과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아동 역시 부모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긴 시간을 보육시설에 있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알렸다. 당시 50%의 아동이 최소 9시간 이상 보육시설에 있어야 했는데, 이렇게 보육시설에 장시간 있는 것은 아이들의 발달에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밝혀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책으로 노동시간의 단축, 특히
부모의 탄력적 근무 시간 사용을 주장했다. 물론 당시 이 연구 결과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1975년의 이 보고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지쳐있는 부모와 아동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자본주의 시장의 패러다임을 넘어 노동시간 이후에 펼쳐지는 부모와 아동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였다. 비록 당시에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후 긴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문건이었다. 그리고 스웨덴은 부모의 노동시간과 보육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1970년대 주 40시간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지고 이에 맞는 노동시간의 단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주 40시간 안에서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만들어진다. 부모 휴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제도다. 물론 이렇게 노동시간을 단축하기까지 스웨덴 안에서도 사회적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논의와 타협, 설득의 노력 끝에 현재 스웨덴 노동자들이 일궈낸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7.5시간이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본인의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단지 하나의 보고서에서 제안된 것에 불과한 탄력적 노동시간 단축이 현재는 스웨덴 사회 전역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단지 하나의 보고서에서 제안된 것에 불과한 탄력적 노동시간 단축이 현재는 스웨덴 사회 전역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 부모는 안다. 어린이집 끝날 시간은 다가오는데 회사 일이 늦게 끝나거나 혹은 야근을 해야 할 때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역시 일이 많아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을 때의 그 막막함. 기댈 곳이라고는 어린이집 선생님뿐이라 전화로 사정을 말하면서 연신 허리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할 때 그 속상함과 민망함, 그리고 어둑어둑한 어린이집 안에서 선생님과 단둘이 놀고 있던 아이가 나를 보자마자 뛰어 안길 때 북받쳐 올라오는 미안함, 친구들이 한두 명씩 집으로 돌아갈 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늦을까 궁금해하며 문 앞에서 서성거렸을 딸아이를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하고 미안했다. 내 몸도 지쳤지만 온종일 나를 기다렸을 아이를 생각하면 지체할 틈이 없었다. 대충 챙겨 먹은 저녁상을 치우고 아이를 씻기고 자는 아이의 머리를 한없이 쓰다듬으며 아이 정수리에서 나는 비누 냄새에 그제야 하루가 끝났음을 느끼곤 했다. 아마 많은 부모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노동시간이 긴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그나마 기댈 곳은 보육시설 뿐이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이 졸린 눈을 비벼가며 부모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고 있지만 연장 보육과 야간 보육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보육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있다. 부모는 긴 노동시간에 지쳐가고 아이들 역시 어린이집 교실에서 부모를 기다리며 지쳐간다. 저녁이 있는 삶 혹은 워라밸은 근무시간 단축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8년 7월부터 300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이 개정안은 5년간의 긴 논의 끝에 통과된 것이다. 그만큼 일각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여전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동시간의 단축을 놓고 고민하는 장에 경제적인 원리만 올려놓지 말자. 부모가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의 권리, 그리고 아동 역시 부모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 노동에 우리의 삶이 잠식되는 순간, 인간은 노동의 주체가 아니라 도구로 전락한다. 그리고 그 순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역시 장시간 노동으로 굴러가는 사회 시스템에 묶여 자랄 수밖에 없다. 지금은 시간 연장 보육 혹은 야간 보육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필요 없어진 스웨덴이지만 피터 아저씨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1970년 스웨덴에서 맞벌이 부부는 장시간 노동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했고 아이들은 텅 빈 집 또는 보육시설에서 부모님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피터 형제의 아이들은 달랐다. 그들은 1970년대 후반 도입된 노동시간 단축법과 근무시간 유연제 및 부모 휴가를 통해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부모 세대가 도입하고 형제 세대가 정착시킨 제도를 통해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부모도 아이도 보육 노동자도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었던 스웨덴의 선택은 옳았다. 긴 노동시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선택을 해야 한다.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그것이 옳다면 우리는 꼭 이루어야 한다. 현재의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 세대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초를 만들어 놓는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우리 아이들도 여기 스웨덴 부모들처럼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일상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일상이 주는 소소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안다. 그리고 그 소소함이 우리 삶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준다는 것 역시 우리는 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그 일상의 행복을 찾아주자. 우리는 못 누렸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물려주자. 좋은 정책을 만들어 꼭 물려주자.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스웨덴, 그냥 세금 많이 내서 복지가 잘 되는 나라겠지 막연하게 생각했었네요. 앞부분에 동네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의 농담은 이렇답니다. 정부는 못 믿어도 정책은 믿는다. 멋진데요. 정책이 유산이 된 스웨덴의 역사에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게 있었네요. 또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듬뿍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 보육, 돌봄, 또 노인들의 돌봄 문제, 노동의 가치, 또 몸이 아플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복지나 사회제도에 대해서 개념 정리도 사실 안 돼 있었거든요. 저한테 많은 정보를 주는 책이네요.
스웨덴도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다고 하죠. 사실 예전보다 우리나라도 복지제도가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저희 엄마도 몇 년 전에 치매 판정을 받았고요.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 몇 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데이케어도 다니셨고 적응하는 과정, 또 그 사이에 다쳐서 또 수술도 했고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혜택이나 복지 혜택들을 직접 겪어봤었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보통 가까운 요양원들은 대부분 빌딩 숲 속에 들어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요양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집처럼 꾸며놓은 아늑한 요양원도 있더라고요. 스웨덴처럼 노인들이 참 포근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저도 엄마한테 가족 사진 가져다 놔야겠어요. 그 생각은 못했네요. 떨어져 있지만 늘 함께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더 해봐야겠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행복을 지키는 방법 오늘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행복도 잘 지키시고 다음의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